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도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인문정신 회복 프로그램이죠. 휴먼 사이언티스트를 향하여 인문공감 토크 콘서트,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우렁찬 휘익 소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도 외치곤 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반면에 그에 반하는 이야기가 균형을 이루죠. 여러분들은 각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끔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대의 장인들과 또 예술인들의 삶이 그러하죠. 오늘은요, 맥이 거의 끊어진 전통시대의 장인들과 예술인들의 삶을 복원하여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서 열렬히 계속해서 지나치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을 모십니다. 고전산문 산책, 조선의 문장을 만나다, 그리고 벽광나치요, 또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궁극의 시학, 또 북학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술서를 내신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님을 모시고 한 가지 일에 미쳐 최고가 된 조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 졸리시죠? 박수 크게 치면 또 졸업 날아가거든요. 박수와 함께 안대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회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연구년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강의도 안 하고 집에 조용히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학생들 많은 분들 앞에 나서기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몇 달 강의도 안 하고 했었더니 목소리도 잠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반갑고요. 제가 이번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조선의 프로페셔널,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소개를 해준 것처럼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 적어도 100년, 200년, 조금 더 지나면 한 3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도 벅찬데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 따라잡기도 힘든데 무슨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동안 쭉 살아보니까 현재의 문제는 다 100년 전, 200년 문제하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또는 많게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100년, 200년의 문제하고 다 조금씩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보면 자연과학 하시는 학생들 많고 또 공학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과거에는 공학이나 자연과학이 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무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배우는 거 보면 조선시대 일본, 중국,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 그쪽 것도 거의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 그래도 뭔가 이 시대에 공학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또는 이 시대에 공학이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의 이 열악한 그 환경하고 뭔가 조금 다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구자들보다는 좀 많이 있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정조와 같은 당대의 뭐라 할까 좀 귀족층이라고 할까 또는 선택받은 양반 사대부들에 관한 연구도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마음이 많이 가는 부분은 조금 더 소외됐고 조금 더 환경이 열악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가슴을 울려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이 소개한 그런 책들이 대체로 그런 책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벽광라티오라고 하는 책은 조선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하면서 바꾼 책입니다. 뭔가 이탈리아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기도 하고 한데 왜 저런 제목을 바꿨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원래 제목은 조선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조선시대에 정말 자기가 프로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넘어가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그중에서 조선 전기나 중기에 비하면 조선 후기가 상당히 발전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한 이런 사회로 보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그림은 그래도 김홍도의 그림 가운데서도 비교적 덜 알려진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 가운데 여러분들 다 알만한 최고의 화가입니다. 최고의 화가의 그림 속에 조선 후기 삶이 단면들이 조금씩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조선 후기가 멈춰있는 사회가 아니라 계속 부단히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는 그런 사회라는 모습을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박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이게 요즘 포카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18세기에서부터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논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귀족층들까지 빠져가지고 여기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느냐? 19세기 말에까지 그랬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장죽을 피고 있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전 인구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보통 남자는 8살, 4살부터 8살 되면 담배를 배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담배 피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300년 동안 요즘 한국의 IT 산업보다 더 그 큰 산업이 바로 담배 산업입니다. 담배 산업 없으면 경제 무너집니다. 이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꽃이잖아요. 조선 후기 18세기에 특히 꽃을 가꿀 적에 마당에다 직접 심지 않고 전부 화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꽃이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이 당시는 검은 꽃, 국화꽃까지 피웠습니다. 어디에서? 온실에서. 그 다음에 접을 잘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잘 만들면은 정말 고가품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고궁에 가면 고궁의 꽃의 분재 기본은 분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장식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또 뭐가 보입니까? 여기 새 전문가들도 있으실 텐데 비둘기입니다. 이 당시 18세기 후반부터 비둘기 사육 붐이 일어가지고 귀족이라고 하면 비둘기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색깔이 좀씩 다 다르죠? 이게 한 마리가 엄청난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괴석이라든지 여기 검은고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그 국내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하고 물산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 시대가 활발하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의 변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그림 속에서 김홍도가 일부러 저렇게 그려서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찬압으로 어디 그 밖에 나가서 놀 적에 이렇게 찬압과 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찬압은 모양으로 봐서 일제입니다. 딱 보이죠. 그 당시 일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조선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국사책 같은 데서도 배웠지만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고 요즘은 너무 학문이 분과 학문이 되었지만 조선시대는 거꾸로 보편적인 교양 교육을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너무 다양하지 못하고 누구나 똑같은 고전 교육만 했던 것이 이 시대의 병폐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신분제, 그 다음에 직업의 귀천이 굉장히 강했고,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기술자를 너무 무시했던 것이 이 조선사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획일적인 교육도 다양성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조선 후기는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게 섰습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가 330만 명이었는데요. 정조시대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면은 서울 안으로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거의 서울 인구가 시험 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 당시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한반도 인구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육시켰는데 전부 뭐만 했느냐? 고전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 적에 아무도 기여를 못해. 과학 몇몇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이 이 시대에 교육열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교육은 실상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틀이 유지되다가 18세기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보기엔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주류에서부터 일달해가지고 나도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홍도 그림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려고.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취미 활동은 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도 취미 활동을 막았고, 그 다음에 사치하면 안 된다. 늘 검소해야 된다. 가능하면은 사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취미 생활 하지 말고. 아까 꽃이 보이잖아요. 저 꽃이 저렇게 등장하는 것도 저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옛날 성리학자들은 집안의 화단에 꽃을 심어 놓고도 꽃을 감상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씁니다. 왜 그러냐면 꽃을 감상하느라고 내가 공부해야 할 성리학 공부에 등한시할까봐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내가 요거 조금만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게 완문상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육아의 겁니다. 어떤 것에 너무 깊이 빠지면 보편적인 학문을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한 곳에 깊이 빠지는 것은 다 경계합니다. 이래서 어떤 한 인간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탈이고 좋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들어가면 그렇지 않고 내가 즐기면 좀 어때서 하면서 아까 그림에서 보는 국화꽃도 노란 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분홍도 보고 검은 것도 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이런 취미나 이런 직업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행가, 바둑기사 나오고, 춤꾼, 그것도 자기는 정말 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잘 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조각가, 책장수, 원예가, 천민인데 시를 써요. 예전에 시인은 귀족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천민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자가 등장을 하고요. 이건 기존의 틀에서 보면 기존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고 여기에 좀 더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18세기의 어떤 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경제적인 이유,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자극 같은 것들, 뭐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분들의 의식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즘 개념으로 하면 마니아, 뭔가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몰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이 상당한 정도의 그 뭐라고 할까, 긍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뭐 마니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조선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말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나온 벽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에서는 벽은 뭐 주벽, 도벽, 음주벽 이렇게 해서 나쁜 걸로만 쓰이잖아요. 나쁜 걸로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벽은 병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별로 안 써요. 이 벽은 또 사실 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빛일 광자. 여러분들 무슨 뭐뭐에 광적이다 뭐 하는 그러면서 광 붙여가지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박재간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꽃 전문 화가한테 써준 겁니다. 사람이 벽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다. 이 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질병과 치우쳤다는 것으로 편벽된 병을 앓는다는 뜻이다. 벽은 편벽되지만 고독하게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전문적 기회를 익히는 것은 벽을 가진 이만이 가능하다. 여기 핵심은 이거죠. 벽은 병이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고 남이 하지 않은 뭔가를 이루려면은 병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병은 뭐냐? 몰입 몰두 뭐 이런 거죠.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벽을 가져야 된다,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니아들이 서서히 층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박제가 같은 경우도 사실 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제가의 벽은 기술입니다. 기술. 뭔가 모르게 이 나라를 기술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뭐 개혁이나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제가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중국병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죠. 중국에서부터 그 선진적인 것을 빨리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만이 아니라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나은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기술 빨리 수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목적은 뭐냐? 부국강병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부국강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인정을 안 했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자나 예술가 이런 전문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서 저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18세기에 저런 마니아들이 많이 출연하게 된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배경 같은 것들을 또 이 현상을 딱 정리를 한다면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럽니다. 맨 앞에는 우리 조선시대 전체도 그렇지만 17, 18, 사실 19세기까지도 신분과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틀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저런 경향을 보인다 그런 겁니다. 첫째 뭐냐? 자기 신분을 잊고 자기 처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최고의 신분을 가진 양반 사대부들이 그 18세기 들어가면 어떤 의식을 가느냐면 기술이야말로 양반 사대부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철조, 아까 나온 박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유구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기술을 등한시 해가지고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력이 약하고 국민이 가난하다고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를 합니다. 박제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북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본래 천시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 기술을 멸시하는 풍토가 예전보다 더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천시하는 신분으로 심히 멸시하는 풍토의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기술자는 그럭저럭 살아갈 뿐 세상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기술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제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술자를 기술자로 대우하지 말고 선비로 대접해야 된다. 이건 뭐냐, 기술자의 신분을 양반 사대부 급으로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인들한 양반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술을 사실은 양반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한테 맡겨만 놓을 경우에는 자기들 기술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데밖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술을 목록화하고 계보화하고 외국 걸 수입하고 해서 발전시키고 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지식인이 감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기술이 우리가 정말 낙후됐다라고 하는 것의 지표가 뭐냐 하면 박제가나 서유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늘입니다. 바늘. 여러분들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늘. 그냥 쇠로 만든 바늘. 뭐 침도 있고 근데 옷감을 만드는 바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로 바늘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늘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선 후기 기술 발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적에 바늘을 작업자족하자. 우리 기술 개발을 해서 바늘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압록강 두만강이 딱 막히면 우리는 벌거벗어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술 자립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술자에 대한 대우, 신분을 너무 낮게 하고, 그 다음에 대우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기술 개발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천민. 이 정처부는 이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다 노비입니다. 노비인데 시를 공부해서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예전에 천민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했느냐면 주인집 아들이 책 읽는 거 귀로 듣고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과거 시대에 천민이 그냥 천민이 아닙니다. 세습 천민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천민이었는데 그 사람이 요즘 저 사람은 한글로 시를 쓰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로 시를 썼어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 불 떼는 게 이 사람이 일입니다. 불 떼면서 암송해가지고 시를 짓고, 그런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무춘군 운심이 밀양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무의 명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선시대의 춤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춤이 뭐냐면 여자 둘이 나와서 칼춤 추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역동적인 레파토리로 다시 만든 것이 누구냐? 운심입니다. 운심이 추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건무가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층은 하층으로, 하층은 상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신문과 처지를 무시하고 자기 이 세계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 승부에 목숨을 겁니다. 이 정조 시대가 조선 후기에 모든 현상들이 최상으로 나타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국수는 나라 국자의 손수자로, 이 손수자는 과거에는 바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국수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기사, 이런 의미죠. 이 정운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전라도 보성의 이름도 없는 평민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난 바둑이 좋아 하면서 바둑 가지고 10년 동안 자면서도 천장에다가 바둑판을 그려놓고 딱 두고 뒀습니다. 친척들이 너 지금 수준만 해도 최고다. 근데 뭘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보성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와가지고 최고 만나가지고 너와 나하고 한번 하자고 해서 결국은 조선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된 사람입니다. 바둑으로 조선 천지 1인자를 꿈꿨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둑은 뭐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바둑은 이 동아시아에서 많이 두던 일종의 스포츠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둑은 스포츠 학과에 있죠. 스포츠입니다. 두뇌 스포츠죠, 일종의. 그런데 바둑 솜씨는 이게 쉽게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그게 딱 보면은 누가 고수인지가 딱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동아시아 삼국에서 우리나라 바둑 솜씨가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도 출발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냐면 삼국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둑 최고들끼리 승부를 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을 하면 그 당시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이 승부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둑 잘 두면 대를 이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 중기 선조 때부터 서철령, 덕월령, 이분들은 종실, 왕실 사람입니다. 유찬홍, 이 사람은 신분이 중인이고, 최기상, 변흥평 중인입니다. 김종귀, 정운창, 김한홍, 이 사람들은 평민입니다. 이 사람들 계보가 쫙 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이후로는 동아시아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한국이 바둑계에서는 최고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일본은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낮고 지금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안 밀립니다. 그러나 곧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바둑 인구가 1억 5천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하지만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바둑 국수에 계보가 있어요. 국대의 계보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승부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승부 뒤에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그 마니아들, 프로페셔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능인을 지향하는 겁니다. 만능인. 기술 하나 몰입을 하지만 그 하나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정철조, 이분은 뭐냐면 문과급제자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고등고시, 그 당시 몇 명 뽑냐면 33명 뽑습니다. 3년에 한 번. 그때 거기 합격한 명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지적 편력이 대단합니다. 실제 유명한 화가예요. 이 정철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화를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림도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수학자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기본적으로 천문학과 천문기계 제작, 지리학은 이 집안의 기본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자예요. 자기가 수레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까지 해요? 벼루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은 늘 뭐를 가지고 다니냐면 자그마한 장독칼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돌만 보면 깎아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나눠줘요. 이 사람이 유명한 벼루 제작자 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엄청난 술꾼이에요. 이 사람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소주가 비싸니까 막걸리 사다가 소주를 타가지고 폭탄주를 해서 마셨습니다. 이 사람 술 친구가 누구냐면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폭탄주 제조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특히 즐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간단하게 보면 정철조는 과거 문장을 잘하면서 문과급제자죠. 천문학, 수학의 학문을 전념하여 그 방면에 정통하지요. 방 하나에 서양서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우도 그 방에 들어가기를 부러워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천문학 책을 서양 책을 전부 방 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연구를 하는 거죠. 저런 몰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스스로 일구를 제작가의 해그림자를 측량합니다. 벼룩돌 잘 다루고 그림 잘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시대의 지적 구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최찬약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조 시대의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조각가의 무기 제작자에 옥기 제작자, 기술자, 자명종 기술자, 각수 이런 데 조각하는 그런 악기 만들고 물시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량령 만들고 하는, 영조 시대에 뭔가 기술에 관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 저 사람을 딱 보여주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 설계까지 하면서 그걸 다 직접 제작하게 됐던 최고의 기술자인데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존귀한 사람이냐면, 지금 복제품인데요. 이게 차입니다. 네모난 차인데요. 이게 원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조 시대에 만든 우리나라의 표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자가 건축할 때 쓰는 자 다르고 포목 젤 적에 쓰는 자 다르고 쓸 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세종시대 거를 모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영조가 만들려고 지시한 것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만든 기술자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연구한 바로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저 최찬약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 표준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분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저분이 만든, 모든 분야에 다 깊이 있는 기술을 갖는 사람이 마이스터잖아요. 다빈치 같은 경우가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사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 저분이 그렇다. 18세기 정신의 네 번째로 놓고 보자면, 자기가 이렇게 빠져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데 뭐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분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취감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빠져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역사와 승부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줄 자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가다, 이런 생각이죠. 예전엔 국왕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얼마 전에도 보면 대통령 이 발언했던 그 문건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가지고 문제제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북쪽이 정상끼리 대화한 그 대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조선왕조 시스템, 문서 관리의 시스템은 국왕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국왕이 없애라고 한 그 말까지 기록해요. 거기 앞에서 국왕 이거 없애라고 하면 우리 국왕께서 이 없애라고 지시하셨다. 그 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겁니다. 실제로 남아있으니까. 여기 보면 정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유명한 여행가거든요. 우리나라 팔도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굳세게 자립하여 품은 뜻을 실천해야 한다. 칠척몸을 과거시험 답안지나 금전출납부. 이거는 출세고 이건 돈 버는 거죠. 그런 속에 매몰시켜야 되겠냐. 그런 거죠. 정란이 아름답다는, 이건 후대의 평가입니다. 정란이 아름답다는 조선의 사람을 모두 유람하고 드디어 바다를 건너 탐나에 들어가 한라산을 유람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비웃는다. 속된 뿌리가 골수에까지 파고든 사람은 비웃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게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수백 년 뒤에 비웃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을까?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여행가 한 사람 들으라면 정란을 들어야 됩니다. 정란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냥 여행하러 다녔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다닌 이 사람 등에는 자기를 묘사한, 자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김홍도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써준 많은 시인들의 시를 등에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죽으면 여기에 묻어. 이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어떤 정신의 풍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했으면 다른 거 따지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 그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뭐냐? 돈,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무슨 돈이냐? 보상받지 않는다. 보상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백화점 주인 원예가 유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유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황해도 임진강가에, 예성강 가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정원을 만들고 이름을 백화암이라고 했어요. 백은 모든이라는 의미죠. 모든 꽃을 가꾸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품종 개량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황해도 일대에서 외국하고 통교하는 사람들은 배에다가 이 사람한테 화초를 갖다 실어다 선물해주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청복을 아끼건만 어째서 내게만 듬뿍 주실까? 청복은 화려하지 않은 행복,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꽃 아래에서 가끔 술잔을 들고 자축하고 칭찬한다. 어째 이렇게 나는 행복할까? 그런 겁니다. 자기는 명예도 없어요. 그죠? 그냥 벼슬도 없어요. 그래도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꽃을 가꾸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전구린내, 돈이죠. 고기비린내, 이건 잘 사는 거죠. 이런 것은 온갖 꽃내음이 씻어주네. 꽃을 가꾸고 있는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고 돈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이런 건 나한테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한 거죠. 그리고 정신 중에 하나 또 마지막에 든다면 오만하다. 일단 자기가 자기 세계를 구축한 이상에는 누가 뭐를 하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부심의 18세기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심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최북도 그렇습니다. 이 운심은 어떻게 했냐면, 약사는 천하의 명승지, 운심은 천하의 명기다. 인생이란 모름지기 한 번 죽는 법. 이런 곳에서 죽는다면 더없이 만족이다. 이런 좋은 경치가 있는 곳, 약산 동대에 진달래꽃 유명하다고 하는 거기죠. 거기 가면 밑이 벼랑인데 거기 딱 올라가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잖아 하고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딱 막아가지고 못 떨어졌다. 최북도 그랬잖아요. 금강산 구룡현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 경치 너무 좋다. 이런 경치 좋은 곳에는 나 같은 명사가 죽어야 돼 하고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옆에서 딱 붙잡아가지고 못 죽게 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자살을 할 적에 저런 식으로 자살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오만기, 자부심을 갖다 표시하는 겁니다. 저 맨 위에 있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잡스가 한 거죠. 늘 배고파라. 그죠? 그런데 18세기 마니아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뭐라고 해서 요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자기한테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 부모가 하라고 한다 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거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그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결핍은 현실적인 결핍도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잡스가 배고파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모르게 맹자 말씀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고요. 18세기 마니아 조건 가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벽광나 치오죠. 벽은 고질병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에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광은 거의 같은 거죠. 미쳐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 안 됩니다. 저 게으른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면 남이 막아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게을러지 하기도 싫고 잠만 나오고 그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미치광이하고 굉장히 가깝다. 옛날에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치는 바보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륜인데 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부심이죠. 18세기 한국 마니아의 행태는 뭐냐면 자신의 광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속에 열정이 차있기 때문에 숨기지를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볍다라고 하죠. 가볍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로 넘어가면 뭐냐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균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으로 힘들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와 맹자가 7편인데 맨 뒤쪽에 나와 있는 진심장구 첫 번 앞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왈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지 덕희의 술지자나나 항조노 진지라나니 그런 거죠. 사람이 덕망과 지혜와 그 다음에 기술과 지식, 덕과 지는 근접하지만 좀 다르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진질에 달려있다. 이 질은 병실자지 않습니까? 질병할 때. 이 질은 질병보다도 더 심한 병을 갖다 진이라고 합니다. 늘 병에 걸려있는 병든 자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병 걸린 사람, 병든 사람한테 있고 기술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식도 마찬가지다. 병든 자. 다른 말로 아까 잡수었네 배고픈 사람,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 고신 얼자가 기 조심이야 우이하니 기려와냐 심이라 고로다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오로지 고신, 외로운 신하는 뭐냐면 쫓겨난 신하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회사에서 쫓겨나고 연구실에서 나는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고 자꾸 소외시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신입니다. 얼자는 뭐예요? 적자가 아닌 서자. 이런 사람들이 기조심이야 우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조심은 요즘은 조심한다 그런 의미지만 옛날에 조심은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위태롭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건 회장이 늘 그러잖아요. 늘 위기의식을 가져라. 그렇죠.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조금만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덜하면은 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려환야심이라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한 걱정이 깊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맹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주자는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실제적으로는 부자라 하더라도 결핍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8세기를 위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몇몇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엔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지금도 여러분들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이다. 그런 얘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시 과거처럼 여전히 이쪽 분야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뿌리 깊다고 생각을 해요. 이공계 이런 학문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여전히 잠재의식 속에는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빨리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치평가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많은 분들 특히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저분들이 했던 것은 사실 눈물겨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너무 행복하고 그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핍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더 잘 활용해서 살리는데 100년, 20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들한테 가깝게 들어오는 면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를 좀 옮겨서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 토크 콘서트. 지난 시간에 비해서 공석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 본격 토크 콘서트는 저 혼자서 진행하지 않죠. 두 분 오셨는데요. 보성 씨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고전 한문학에 미쳐 있지만 아직 최고는 되지 못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김보성입니다. 지은 씨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삼전공을 인사학캠에서 경제, 경영, 신방 전공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의견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디토리움이 우리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덥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다소 싸늘한 기분까지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또 저희끼리 할 수가 없죠. 저 오늘의 또 주인공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메인 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안도혜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특강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혹시 강의 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여름에 했으니까. 지난 여름이면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 인문학 토크 콘서트 형태였는데요. 그 특강하면서 여기 있는 자유과학 캠퍼스 학생들의 눈빛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특강 진행하시면서? 예, 플로어에 앉아 있을 때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강연할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 제가 2, 3년 사이에 강연을 외부 강연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강연 간 중에는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제일 좋았대요. 좋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강 진행해 주신 주제가 한 가지 일에 미쳐 최고가 된 조선 사람들 해서 18세기 정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는요. 지금 2013년 10월 1일 6시 즈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 두 분의 오늘 칼을 갈고 나온 이 두 분의 질문 공세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전 시작하겠습니다.
띠로링 띠로링. 네. 자, 공방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패널들이 준비한 질문을 교수님께서 받아서 그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대답과 곁들여서 역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 형태고 오늘 관련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라면 어떠한 이야기도 가능하다. 이런 룰을 저희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은 씨가 먼저 질문 준비하셨다고요.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오늘 주제가 벽광나치오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인물들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개시켜 주셨던 인물들 중에 그 정철조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운심이라든지 그런 한 분야를 팠던 사람들과 좀 다른 다재다능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인물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예. 그와 관련해서 벽광나치오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그 너무 많은 분야의 오덕기질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벽광나치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벽광나치오라고 하는 거는 그 언제부터 이야기가 많이 되느냐면 명대 중국에서 보면 15세기 이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그보다는 조금 낙후되어 있어서 그게 17세기, 18세기부터 등장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부터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데 그분들이 좋아했던 게 정원 가꾸기, 그다음에 노름, 그다음에 온갖 노름이요. 예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선 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조선 내부에서 경제력이 쌓이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몰두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벽광나치 어떻게 보면 서로 벽과 광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네. 뒤에 다 이런 것 네 가지는 다 빼고 사실은 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 뭔가를 딱 하나 몰두하는 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철조 같은 경우는 명문가인데 그 당시 명문가들은 그 뭐라고 할까 주로 그 성리학 연구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지만 이분은 그런 데서 딱 벗어나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산이 학문 분야가 요즘으로 하면은 공학자부터 시작해서 화가, 서예가, 문인, 정치가, 경제학자 만능입니다. 사실. 굉장히 얄밉고 재수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군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뭐냐면 서유구까지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유구는 임원경제제안에 보면 이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입니다. 그리고 기술학이고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인문학까지 다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도 다 그 당시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적 인간형이 출현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18세기다.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냥 계속 얄미움과 질투심과 시기심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최천약에 대해서 나도 한 오덕 한다라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예? 단발머리를 하신 보성 씨인데요. 오덕까지는 아닌데. 예. 그 관련된 질문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기통찬 질문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계속 부담을. 아니 최천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중 있게 설명을 하셨고 그 영조 시대 최고의 기술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그 농사를 지을 때를 아니면 시기를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것은 천자의 권한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임금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삶의 주기 아니면 시간이라는 것은 그 권력자층 그것도 최고 권력자층이 그 누렸던 약간 그런 조정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누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궁중에서도 뭐 시간을 알려줬던 누각 같은 거는 도성에서 굉장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네. 범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음. 그 생각을 해보면 자명종을 이렇게 최천약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대량 보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연 거거든요. 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그런 하나의 그런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발명품들이
조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그런 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영향력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군요. 그런가요? 예. 그 질문. 네. 유럽이 대해양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으로 활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시계입니다. 그게 아시아에 들어왔을 적에도 그 종교는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시계를 딱 내밀면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에서 시계를 중국, 일본까지 하는데 조선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그거를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계, 그 자명종 시계는 중국 제품하고 일부 유럽 제품하고 일본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왕궁에도 시계가 소장이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고장나면 고치질 못합니다. 아, 시계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그런데 네. 최천약은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부숴버리고 바로 다시 만들고 부족한 부속품은 자기가 만들어 쓰고 이렇게 끼우면 돌아가는 겁니다. 슈퍼맨이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그 자질이나 이런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죠. 근데 시계가 왜 중요하냐면 시계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일기도 보면 예전에는 아침에 뭐 했다, 저녁에 뭐 했다 딱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일기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10시에 뭐 했다, 6시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만나는 시간도 딱 우리도 요즘 뭐 만날 적에 저녁 때 보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몇 시에 시간에 딱 보자. 만나자고 시간의 하죠. 관념이 네.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바쁘다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바쁘잖아요. 18세기에도 그 바빠서 못 견디겠다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시계가 바꿔놓은 문화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경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를 저도 직접 이렇게 학부 생활을 했고요. 뭐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됐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제 벽광나치호라는 오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와 이제 유사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은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벽광나치호의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혹은 내 후대에 난 이렇게 알려줄 것 같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분들만큼이라고 제가 학원을 막 당당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네, 경솔하고 재수없고 그렇죠. 채찍질 당하고 네. 화살을 네, 맞겠죠. 그렇죠. 네. 이거 피드백 엄청 받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는 그래도 감히 얘기할 수 있지 네네. 않을까. 뭐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교수님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생존하고 있거나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벽광나치호다라고 또 일컬을 만한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있을까요? 글쎄요. 그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에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잘 알만한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네. 실제로 사회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 그중에 벽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집념을 가지고 해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많은 분들은 사실은 다 그런 벽광나치의 정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두드러지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현대 사회는 그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개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은 벽광나치호라는 그 교수님의 그 서적에 있는 일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벽광나치호라는 책 이외에도 교수님의 책들을 접하시면서 또 하나씩 공부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질문 하나 정도 더 하고 우리 이제 공성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시계에 대한 질문 드렸다면 첫 번째 그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그 남극관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독서의
광이라고 하는 제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그 접한 그 문헌 중에서도 김득신이라는 조선 중기 문인이 그 사마천이 쓴 사기 네. 열전의 백이전이라는 글이 있는데 네. 그 글을 1억 1만 3천 번 읽었다고. 저희가 어쨌든 오고서 행사도 같이 하고 독서에 대한 그런 토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런 독서법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혹 이 청중들에게 권하고픈 교수님만의 나름의 독서법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만 번씩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어우, 시간상. 제가 그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 한문학을 하다 보니까 경서를 외웠는데요. 저는 논어를 한 100번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원숙하게 읽으려면 한 500번까지 읽어야 됩니다. 한 200번 읽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시간 이내. 그래서 백이숙제 열전은 그거에 비하면 분량이 작기 때문에 네. 한 2분이면 다 읽습니다. 아. 2분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책 읽는 그 도구가 있어요. 딱 넘겨가면서 읽는데 그렇게 해서 날마다 얼마씩 읽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전의 독서법은 그랬지만 지금 독서법을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겠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2번, 3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인문학 쪽은 저는 개걸스럽게 읽는 걸 제일 좋아해요. 개걸스럽게 네. 읽기. 네. 와,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이것도 좀 읽고 저것도 좀 읽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예컨대 아까 시계 얘기 나왔으니까 시계에 관한 것, 우리나라의 시계에 관한 전문서가 한 10개면 다 파악이 됩니다. 최근에도 한 건 나왔어요. 제가 그 시계의 계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시계 얘기. 오늘의 그런 주제는 식으로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두루두루 보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도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추체험을 통해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개걸스럽게 읽은 독서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사실은 독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 삶에 정말 좋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는 삼성학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충분히 개걸스럽게 독서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또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생들 항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개걸스러운 독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개걸스러운 거 아시죠? 네, 막 흘리고 막 책. 그래서 공방전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더 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공성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부링. 자, 또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좀 멀리서 보는데요. 재미있는 요거만 읽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는 교수님만의 벽을 한문학 혹은 역사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학부생이 이렇게 적었으면 판단을 하셨네요. 이 학생의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니까 혹시 이 질문 하신 분? 네, 이 학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좀 건네주시고요. 대답 한번 해주시죠. 그 한자에 대한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선생님이 필기를 시켜요.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하면 받아 적기 하잖아요. 그때 내가 쓸 수 있는 한자는 다 받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컨대 체육 시간 같은데 시험용 그 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자로 쓰고. 근데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저는 국문학과 출신이니까 1학년 때는 그리스 비극에 빠졌어요. 그리스 비극이요? 예, 그리스 로마 시대 비극에서 그 당시 번역되어 나온 비극이라는 비극은 다 읽고 연극이라는 연극 다 찾아다니고 해서 내가 그리스 로마 그걸 해볼까라고 하면서 그거 역시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고전도 읽어야지 하면서 그때 고전도 함께 읽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2, 3학년 때 내가 갈 길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전 공부로 들어가서 실제로 내 진로를 정한 거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요때였고 그 다음부터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로만 나갔습니다. 예, 그 질문해주신 하고 네. 자기 소개 기통차게 한번 해줘요. 저는 자연과학 계열 13학번 조윤경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13학번이면
네, 1학년이겠죠. 네. 네. 어떻게 교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도 좋아하는 취미도 있고 관심사도 되게 다양해서 그게 뭔가요? 네? 네. 저는 이과다 보니까 학생 때 역사에 관한 거를 잘 배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오면 역사에 관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역사책. 그거를 그냥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이런 기회로 네. 배우는 게 더 좀 재밌고 잘 된다 생각해서 뭐 책도 여러 가지 있고 영화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벽 단계는 아니고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더 접해보면서 교수님처럼 그 하다가 제 길을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벽을 딱 갖고 네. 거기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교수님의 대답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뭐 이렇게 대답을 또 해주시네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감동의 인문 공감 토크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재밌겠네요. 이 질문은 지은 씨에게 넘겨볼게요. 네. 요즘 모모에 미쳐라 하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책들은 사회구조를 직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만 노력해라라는 같은 메시지만 주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혹시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가 봐요. 내가 질문했다. 네. 네, 저쪽에 네. 계시는군요. 자, 이번에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전 08학번 허성훈이라고 하고요. 복학생이네요. 네. 네. 좀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분들이 보면은 이분 제외하고는 이제 네네. 그 개인의 어느 분야에서 성공에 좀 그치지 않고 그 사회 구조를 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이 중인들이나 평민들도 네네. 지에 올라서 네, 대단한 까먹으셨죠? 뭐 성과를 노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니까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은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이렇게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질문은 굉장히 깊이 있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거죠.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제가 원래 책에서는 자기 개발서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접점을 찾으려고 일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또 강의 후반부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 개발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선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책을 벽광라치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게 된 것도 그것하고 관련 자기 개발서들하고의 차별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내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프로페셔널이 떠가지고 전부 그걸 갖다 자기 개발서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짝퉁과는 이별해야 되겠다 해서 벽광라치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런 뭐 정초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정 같은 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반 사대부들이 기술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이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시대에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최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화가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 미친놈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갔어요. 그런 사람들 고민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개인의 문제로 자위하고 감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갖다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동지를 결집해서 사회를 바꾸고 나갔으면은 아마 우리 이 사회가 조금 더 일찍부터 개명한 사회로 갔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했지만 이런 분들의 그 사회가 다 미치광이로 딱 낙인 찍어버리고 그걸
몇 사람들 이런 줄 이렇게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이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 속으로 교육 제도로 이렇게.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천민이 시를 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민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 시스템은 안 만들어졌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저런 사례들은 대부분 고립되어서 또 가벼운 끈으로만 동지들 몇몇 사람으로만 이렇게 다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과거 사회, 현재 사회의 그 틀 이야기할 적에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사회 시스템 제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네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됐었죠? 허성훈이요. 성훈 학생. 네. 이따 봅시다. 자, 다음 질문 한 가지를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 이 질문 제가 살짝 봤는데요.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벽광나치오라는 오늘의 또 주제와 또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날렵한 질문이었어요.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 질문이 굉장히 날렵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영화 감독이었던 최고은 씨는 굶어서 죽었습니다. 하나에 미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기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일단 먼저 예. 대답을 먼저 듣고 예. 이번에는 그 질문한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벽광라치오에서 다른 분 가운데 아까 그 정철조라고 하는 분은 술을 고주망태로 마시다가 그 40몇 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북은 술 마시고 겨울에 동사를 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기 영역에서 대단한 거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결코 평온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바로 아까 그 영화 감독했던 분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도 말이 연결되지만 네. 그 이분들을 뭐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련 속에서 그거를 갖다 좋아하고 해나가지 않을 경우엔 그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그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실 인구가 5천만, 6천만 되는 사회에서는 그런 정말 괴벽한 짓을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인구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가지면서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저번에 네.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고 예. 드러나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까이에는 제 주변에만 해도 이렇게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친구는 없었지만 바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다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중했던 것들을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질문하신 분, 네, 어디 계신가요?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결하게 보내주셨는데 그 질문을 한 학생 일단 먼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08학번의 장순모라고 합니다. 네, 역시 예비역이시군요. 그 질문을 조금 더 덧붙여서 본인의 생각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문으로서 대답 듣고 싶은 건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다는
개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걸 보고 싶어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업종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참 눈 가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사회적 측면의 그런 뭐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포화 상태인 거예요. 정말 실제 말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보통 나누곤 하는데 그 불평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또 힘을 내는 거잖아요. 같이 좀 그런 생각도 곁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미있었다가 무거워졌다가 완전 들쭉날쭉 공성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또 토크 콘서트에서 이 시그너처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신 안대현 교수님께서 이게 또 오늘 오신 관객분들 우리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또 격까지 뻗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난 책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학부생들에게 책 또 오늘 또 권해주신다고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해서 책 좀 부탁드리죠. 제가 제 책을 소개하는 거는 제가 제 얼굴 소개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고전 산문 산책은 18세기, 19세기의 우리나라 산문가들 가운데 그 비교적 그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서 좀 두드러진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의 산문을 선집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번역을 하고 좀 설명을 하고 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산문이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읽을거리를 갖다 모아놨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읽힌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두 번째,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예. 이 책은 한겨레 신문사 출판부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조 어찰첩 발굴하는데 저도 깊이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 상층의 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층의 사람들까지 찾아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층 사람들이 어렵게 살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부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들을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그런 분들의 삶을 제 나름대로 발굴하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문헌에 근거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보면 정말 가슴 저린 이야기들이 실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가슴 저린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싸늘합니다. 병신. 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온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본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이 안에는 민간 예술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책이다. 세 번째 책. 예, 벽광나초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것들 이야기고요. 이 안에는 이건 역시 제가 상상하지 않고 문헌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가지고 쓴 책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애썼던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3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주셨습니다. 고전 산문 산책, 그리고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마지막으로 벽광나치 5
이 세 권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대회 교수님과 함께 한 가지 일에 미쳐 최고가 된 조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힘껏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예. 글쎄요, 저는 뭐 강연하는데 훈훈하게 잘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뭐 이번 강연 들은 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 너무 괴벽하지 않은 벽 하나쯤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학부 또 대학원 또는 사회에서 직업 가지고 계실 적에 하나쯤 직업과는 무관한 나름의 나만의 벽 이런 것을 가지고서 생활하신다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벽 하나쯤 가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가 스스로 벽 하나쯤 함께 해볼까요? 이렇게 벽 하나쯤. 에이, 안 하시네요. 네, 참 다음엔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공감 토크 콘서트.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의 그런 인문 정신,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문 정신을 만들어주겠다 아니었습니다. 만들어보자도 아니었습니다. 회복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등들고 있었던 혹은 먼지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켜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사회를 맡았던 한지훈이었고요. 준비하신 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